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대구고요.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전국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다 활동을 또 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이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제 지역 간 네트워크들을 또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후에너지 네트워크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네트워크의 또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원주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또 아침 일찍 또 이 장소에 와서 맛있는 또 아침 식사도 하고, 또 딱딱한 강의장이 아니고 이렇게 좀 포근하고 멋진 곳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네, 얼마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네,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기후 문제, 아까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먹었던 이제 음식이 이제 비건으로 해서, 조금은 지구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 건강에 또 더 이렇게 유익한 식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지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하는 희생이나 어떤 헌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어떤 행복과 안전,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이다라는 인식들이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삶의 아이템들을 찾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기후위기나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기 배경 화면에 보시는 저 동네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독일 혹시 프라이부르크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슐려베르크라는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단지인데요. 저 마을을 설계하신 분이 롤프 디시라는 이제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저런 이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단지를 이제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건축가가 이제 대학생일 때 1974년에 그 독일 연방 정부에서 프라이부르크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계획에 프라이부르크 시민들 그리고 롤프 디시도 함께 참여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심히 했었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당신들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쓰고 있지 않냐? 근데 이걸 반대하면 도대체 어디다 지으란 말이냐?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다, 뭐 이렇게 공격들을 막 하게 된 거죠. 근데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뭔가 억울하기는 한데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가 곰곰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 집에서 이런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건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오히려 생산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관련되는 건축 공부를 쭉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사는 집을 헬리오트롭이라는 집을 지어서 에너지 생산하는 집을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건설을 했었고, 그 프라이부르크 시장이 이제 그 집을 보고 이런 집을 또 우리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오 요구를 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걸어서 한 5분만 내려오면 이 동네가 있거든요. 이 동네에 150가구가 사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건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전기도 쓰고 있고, 여기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거나 뭐 걸어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다양한 또 이동수단을 또 이용하기도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사실은 에너지 소비는 또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또 기후위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시대 전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정말 기후가 뭔가 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기후위기의 속도가 더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예전과 다른 이상 기후 현상, 기후 재해들을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느끼고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지난 2019년 8월달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도 실렸던 그림인데요.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을 계산하고 연평균 기온이 그 평균 기온보다 낮을수록 파란색이 짙어지게 그림을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그 평균 기온보다 높을수록 이제 붉은색이 짙어지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이 1850년, 그리고 오른쪽이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도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 30년 동안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더웠던 해, 혹은 가장 더웠던 여름 딱 기억나는 해가 있으세요? 2018년? 네. 젊으신 분들이네요. 또. 저 뒤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 기억에 가장 무더웠던 여름은 1994년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예, 하여튼 의도치 않게 나이가 공개됐는데, 그 1994년 여름에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보충 수업을 하니까 저희 교실이 그 학교 제일 옥상 5층 이제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는 폭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대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그래서, 웬 아프리카 친구가 대구에 왔다가 여기 왜 아프리카보다 더 덥냐? 그러면서 이렇게 대구하고 아프리카를 붙여서 이렇게 데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홍성이었나요? 최근 몇 년 전에 그 여름철 최고 기온을 41도를 찍으면서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 가장 높은 기온 기록을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그해 여름 한 달 동안 보충 수업을 하는데 학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37, 8도, 39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날이 한 달 내내 지속이 됐거든요. 학교 가면은 그냥 이제 강아지처럼 쭉 늘어져 있다가 수업도 못 하고, 집에 오면 또 집에 학교에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있거나 선풍기가 제 기억에는 한 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선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또 집에 가면은 집에 뭐 에어컨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서도 또 쭉 늘어져 있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정말 죽을 것처럼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8년 기온 데이터로 보면 2018년이 한국은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았던 해가 언제냐? 1등부터 10등까지 쭉 줄을 세어보면 그 10개 해가 모두 21세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근 20년 사이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난 1만 년 동안 가장 무더운, 가장 뜨거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여러 이제 기상 재해와 피해들이 매우 빈번하게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북미 대륙에서도 폭염,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고, 그에 따른
대형 산불이 이제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매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농민들은 이제 가뭄과 산불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아몬드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을 하는데, 농민들이 아몬드 밭을 지금 다 갈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몬드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수종이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가뭄들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아몬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유럽도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뭐 스웨덴 이런 이제 지역들은 여름이 되어도 30도가 넘는 날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국도 원래 40도, 뭐 프랑스도 45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시달렸었고, 특히 이제 이 지역들은 그 평상시에 이제 30도 넘어가는 일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여름에는 또 엄청 덥고 겨울에 또 뭐 엄청 춥고 뭐 이런 이제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옥 구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름에 그렇게 더울 일이 없었고, 뭐 에어컨 같은 기술들이 있기는 해도 그 기술들을 실제로 그 사회가 도입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었죠. 여름에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막 30도가 아니라 이제 40도 이상씩 기온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뭐 굉장히 제가 94년도에 겪었던 똑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더 심각한 폭염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실제로 5%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상 패턴이 이제 나타날 때 굉장히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 프랑스 정부에서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이렇게 지침들을 쭉 내려 보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에어컨이 없는 실내 건물에서의 실내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이렇게 지침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건물에 에어컨이 다 있는데 에어컨이 없는 건물에서는 실내 활동을 하지 말라니. 그만큼 프랑스만 하더라도 건물 실내에 심지어 공공 건물에조차도 에어컨이 없는 공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기후에 맞춰서 우리 삶의 시스템, 사회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근원적으로 바뀌는 전환의 시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또 함께 왔었죠. 그래서 헝거스톤이라고 해서 1400년대 유럽 지역에 이제 대기근이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조들이 강바닥에 있는 돌에다가 이제 새겨놓은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 돌을 보게 되면 그만큼 강수위가 이제 내려간 것이고, 강수위가 그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물이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돌이 보이면 울어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메시지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또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국토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잠기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 해외 토픽이라든지 저 멀리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기상재난, 뭐 아니면 저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북극곰이 굶어 죽고 있다든지, 이런 해외 토픽처럼 이렇게 전해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는 훨씬 더 우리 일상과 가까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만 하더라도 봄에 삼척, 울진, 강릉 일대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고, 전국의 모든 소방장비와 인력들을 총동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겨우 진화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갖고 왔던 삼터를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특히 적정하지 않은 주거, 반지하 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살던 분들은 또 생명을 잃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이제 흰남노와 같은 강력한 태풍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이제 근처에 포항, 경주 일대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포스코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쇳물을 녹이는 고로가 물에 잠겨가지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포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이제 사무실 사진을 한번 그때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신 적이 있는데, 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이렇게 산 밑에 굉장히 최근에 한 2년 전에 지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우리도 저런 사무실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흰남노 때 그 산이 이제 뭐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국장님 방이 이제 여기 있으면 뒤에 이제 창문이 없는 상태로 한 달 동안 지내고 있다면서 올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겪게 되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멀리서 보던 아니면 TV에서만 보던 기상재난이 훨씬 더 우리 가까이 다가왔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우리 곁에서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었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응은 이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처음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리우 선언을 채택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단체들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중요한 환경협약 3가지가 함께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근데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의 삶을, 안전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약속이라면, 그러면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온실가스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온실가스 중에 어떤 거를, 언제까지,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3년 뒤인 1995년부터 1년마다 한 번씩 그 관련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첫 회의가 이제 베를린에서 COP1 회의가 열렸었고, 3번째 회의가 열린 교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됩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6가지 대표적인 온실가스, CO2, 메탄, 육불화황, 뭐 이런 6가지 온실가스를 38개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해서 2012년까지 평균 5.2% 줄인다. 어떤 방식으로 뭐 이렇게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공동이행이라든지 뭐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또 시스템이 있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체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인식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혼자 다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 2006년이 되면서 그 미국을 제친 나라가 있죠.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현재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중국. 네, 아직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 혼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토의정서 체제에 따르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전 세계 10위권 이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나라인데,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이 산업화 이후에
누적한 배출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또 최근에 굉장히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 신흥도상국들을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을 계속 해왔었고 2008년 발리 회의부터 이제 그런 논의들을 했었고 7년이 걸려서 2015년 12월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에 합의를 하면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큰 변화가 38개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가입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90년 배출했던 것에 비해서 한 5.2% 우리 줄이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줄여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원래는 초안에 담겨 있었는데 투발루라든지 뭐 키리바시, 사모스, 몰디브 이런 섬나라 국가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섬나라 국가들은 다 이렇게 경제 규모도 작고 인구도 작고 약소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나라들이 국제회의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목소리들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도서국가연합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가 이렇게 섬나라 국가들은 물에 잠겨서 시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인구가 2만이 넘던 나라인데 지금은 10,000명도 채 살지를 않거든요. 2도 이상 오르면 우리 다 죽는다. 더 강력한 목표에 합의해야 된다고 매우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최종 합의문에 2도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각국에서는 사실은 2도 목표도 거의 실현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5도 목표는 거의 비현실적인 목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실제로 2016년 이듬해에 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것들을 쭉 유엔이 다 받아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목표를 다 달성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은 거의 3.4도 가까이 상승하는 수준으로 국가가 목표들이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2도도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1.5도는 진짜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이 2도와 1.5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IPCC에서는 그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2018년 10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렸거든요. 이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IPCC 의장님이시거든요.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장님이 그 이회성 의장님이시고 한국 분이신데, 네. 정치인 그 이회창 씨 동생인데, 어쨌든 그 이회성 의장님이 그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이제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지 1.5도 상승했을 때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2도와 1.5도 상승했을 때 미치게 되는 영향들을 다양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양 생태계에서 산호초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산호초는 거의 전멸을 하게 되고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70에서 한 80% 정도가 멸종을 하지만 그래도 한 20-30%가 남아서 1.5도 이내로 안정화가 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풍선을 힘을 줘서 꾹 누르다가 일정 수준에서 이렇게 힘을 딱 풀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죠? 네, 이걸 우리가 복원력, 회복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정 수준의 힘을 넘어서서 이게 풍선이 터져버리게 되면 풍선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복원력들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 그 한계 지점이 2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도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지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때 하셨는데,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 인류가 달성해야 될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는 1.5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5도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상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일부 배출이 되더라도 산림이나 해양이나 토양에서 완전히 다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그래야 1.5도 이내로 안정화될 확률이 한 66%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도 1.5도 이내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66% 확률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존을 도박을 하라는 얘기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2045년, 2040년 더 당겨야 한다라는 주장을 그래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대체로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탄소 중립 목표 연도는 2050년. 그러면 2050년에 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한 2030년, 40년까지 지금처럼 살다가 한 10년 남겨놓고 막 벼락치기를 해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여나가서 한 2030년까지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2010년에 배출했던 양과 비교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나머지 2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또 탄소 중립에 가깝게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15년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그 총회를 총괄했던 사무총장님이 냈던 책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숫자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30, 2050. 그래서 2050은 탄소 중립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연도, 2030은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목표 연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이게 그냥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최소한 7에서 8% 이상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매년 한 2, 3%씩 늘고 있잖아요. 1년에 거의 한 10%씩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1년에 한 10%씩 전력 사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제 개인으로 보더라도 1년에 10% 이상 자동차 운행 거리를 제가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산업계, 기업들이 1년에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이 줄어든 게, 크게 줄어든 게 딱 두 번이 있거든요. 2008년과 1997년. 2008년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충격이 왔었죠. 1997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F로 굉장히 극심한 경제 충격이 있었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막 가정의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난리를 겪은 난리통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0%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 IMF와 같은 경제적인 충격이 있어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일자리라든지 우리의 경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최소한 보존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그렇게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들, 절충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유해성 회장님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굉장히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고, 그 신속한 전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가장 우리가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 세계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문을 닫는 것. 두 번째는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빨리 퇴출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빠른 시기 안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는 화석연료 사용이 굉장히 많아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이 분야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대안 기술들도 지금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빠르게 전환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더라도 이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한 4분의 3 이상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식량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식량을 생산하는 농사부터 뭐 이렇게 가공하고 이렇게 여러 과정에서 온실가스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땅을 막 뒤집잖아요. 그죠? 경운을 하잖아요. 그죠? 경운을 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 있던, 땅이 흡수하고 있던 탄소들이 대기 중으로 막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운을 하지 않고 무경운 방식의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식량들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을지 그런 기술 개발들과 농업의 또 전환들이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환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석연료는 굉장히 쉽게 전환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뭐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위기들을 겪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리파워 유럽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유럽은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이제 겨울철 난방 연료가 대부분 다 천연가스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겨울 굉장히 혹독하게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절약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로부터 우리가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기후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늦어도 2020년,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서 러시아의 화석연료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리파워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기후 악당이죠, 그죠? 한국과 함께. 미국 이제 2019년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여러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이제 미국의 청년 기후 운동 단체들이 하원 의장실을 점거를 하고 막 시위를 하고 강력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민주당 여러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민주당의 정강 정책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공약들을 내놨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후보가 되지 못했고 가장 소극적이었던 바이든이 결론적으로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전임 대통령 트럼프가 탈퇴해버렸던 기후변화협정에 파리 협정에 다시 재가입을 한 조치가 첫 번째 행정 조치였었죠. 그리고 이제 기후 정상회의를 열어서 세계 각국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상향하는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BBB법이라고 해서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을 작년까지 통과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정책을 실행하려면 법과 이제 제도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관련되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8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죠. 이 법안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린 산업에 2030년까지 1,000조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보건의료 산업에 그 보편성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정책을 더 이렇게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 증세하겠다. 크게는 이렇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그린 산업의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엄청난 재원들을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기존 정책들을 쭉 유지를 했을 때 2030년까지 감축되는 온실가스 예상량, 감축 예상량이 한 2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산들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CC가 공고한 한 45% 목표를 미국이 얼추 맞추게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신차를 구매할 때 1,000만 원, 중고차 구매할 때 500만 원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을 해서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는 그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7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2등 업체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거의 한 9%, 1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음 미래 산업으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차원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코펜하겐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 도시별로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요 네 가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는 수송 부문입니다. 교통 부문에서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수단 분담률을 거의 한 80% 가까이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대중교통은 그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과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게 세 번째 계획입니다. 이 건물에서도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건물, 하나는 새로 짓는 건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여기 창호를 에너지 손실이 적은 고효율 창호로 바꾼다든지, 이 벽과 창호 사이에 요 연결 부위에 이제 기밀 공사라고 하죠. 저 틈새에서 우풍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죠? 네, 바깥 바람이 막 드나들면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이 단위 면적당 소비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프라이브루크에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단지를 짓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짓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지 전환, 생태교통 전환, 그리고 건물 그린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녹색 일자리, 그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큰 틀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도 당연히 있고, 수송 부문에서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펜하겐이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들은 지금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40%가 넘거든요. 원주는 자동차 수단 분담률이 40%가 넘죠. 네, 아마 그럴 건데 대구는 자동차 수단 분담률이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나와서 이렇게 딱 거리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도시가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이 자동차로 출퇴근하니까 늘 그 도로에 자동차가 꽉 차 있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암스테르담은 시내에 그 차들만큼이나 자전거가 꽉 메우고 있는 거죠. 이런 도시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암스테르담 얘기고 여기는 한국이야. 여기는 대구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암스테르담도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에 자동차 보급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 대기오염 문제, 뭐 교통사고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고 그런 일들을 이제 석유파동과 함께 이제 같이 겪게 되면서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죠. 거기 완전 딴 세상 같으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한국의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가장 높거든요. 1등이거든요. 한 3%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특광역시들이 한 2% 내외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평균이 한 2%니까 원주도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텐데 근데 프랑스 파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한 2%밖에 안 됐어요. 대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사이에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거의 10% 가까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연구해 보는 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하계 올림픽 2024년에 열리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는 디젤 기관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 2030년부터는 가솔린 자동차까지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 파리 시내를 보여주면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긴 하겠지만 디젤차가 다니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파리 시장님이 이제 아니달고라는 시장님이고 작년에 이제 재선을 하셨는데 그 파리를 위한 그 이제 정책 공약을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공약의 이제 핵심 내용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파리 시내 전역의 도심의 자동차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 파리 시내 전역에 있는 주차장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특히 노면 주차장, 길가에 있는 주차장은 70% 이상을 철거하겠다. 그리고 그 공간을 자전거와 대중교통에게 공간을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공약도 놀랍기도 했는데 저런 공약을 하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단체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구에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어서 지금 저희 이제 시장님이신데 그 홍준표 시장님이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으면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뭐가 특별히 달라서 이렇게 저런 공약을 내는 단체장이 선출을 할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누구도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던데 그냥 혼자 생각한 결론이 있긴 한데 그거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15분 도시가 세계적으로 또 많이 히트를 치기도 했었죠. 그 최근에는 이제 부산에서도 박형준 시장이 15분 도시를 하겠다 그러고 뭐 이 처음 제안했던 모레노 교수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집에서 자동차 없이도 15분 이내에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도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파리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던 도시 공간, 도로를
자전거에게 돌려준 정책을 매우 과감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리의 그 세느 강변 주위에 조르주 뽕피드 고속도로라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한 5km 구간, 그 노틀담 성당을 끼고 있는 그 5km 구간을 2002년부터 매년 여름 7, 8월 달에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를 해변처럼 만들어서 파리 플라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플라주가 이제 프랑스 말로 해변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모래사장을 깔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광욕을 즐기고 걷고 자전거 타고 도로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달고 시장은 그 정책을 이제 본인이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7, 8월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1년 내내 영구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조치를 실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갖고 있는 도로를 뺏어서 자전거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난 2년, 3년 동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13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1호선, 4호선, 15호선, 13호선이 가장 붐비 있는 노선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굉장히 꺼리잖아요.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 회사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시가 재정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급감하면서 재정 지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지원하는 금액이 2,5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붐비는 대중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가장 이제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그 4개 노선, 지하철 노선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임시로 만든 거예요. 팝업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지하철 이용하실 분은 이용을 하고 나는 그냥 자전거 탈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선택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로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또 자전거 이용하실 분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시민들 반응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아예 이제 그 도로 위에 자전거 도로를 영구화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자전거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증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기후변화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복잡하게 이해관계라든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파리의 그런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파리 지역 내에 있는 공사공단, 기업, 마을 공동체들이 함께 탄소 중립 그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뭐 까르푸라든지 뭐 이렇게 커피 회사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우리는 몇 년까지 탄소 중립할게라고 약속하고, 그 목표 연도와 수준에 따라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 계획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매년 시장과 함께 만나서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기관들로 또 확산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실천하고 참여하면서 그런 인식들을 강화하고 또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파리의 기후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지역 내에 있는 에너지, 교통, 먹거리, 자원순환 각 분야별로 관련 기관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기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활동을 더 쉽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백은 잘 아시죠, 그죠?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전기만이라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2014년에 CDP와 클라이밋 그룹이 제안을 했고, 이제 이케아라든지 뭐 레고 같은 기업들이 한 14개 기업이 초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380개 가량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보고서를 이제 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350개 기업들 중에 이미 61개가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 350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 중에 45%를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장에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은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간접 생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홈페이지 가시면은 햇빛,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폰 만듭니다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캠페인인데 새로운 통상 질서로 작동을 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그 아리백을 달성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사의 협력 업체들에게도 본인들이 달성한 똑같은 기준의 아리백 달성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이제 그 협력업체 재생에너지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150개 협력업체들이 아리백을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건지를 계획을 받아가지고 매년 점검하고 체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개 기업이 협력업체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대상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매년 2030년까지 태양광으로 어떻게 할래 이런 계획들을 제출을 하고 매년 그 실적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너네 그 납품안 받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그런 이제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2020년부터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는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달 7월 달에는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되었고, 같은 달 7월 달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교육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9월 달에는 국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1일 날 2021년 시정 그 연설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처음 언급했었고 12월 달에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기억이 많이 남았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탄소 중립 얘기가 1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임기 중간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코로나 기간 중에 전 세계 수많은 정상들과 코로나 관련 이제 협력,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인식들, 그리고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 기조나 철학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도하고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주도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들을 쭉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이제 탄소 중립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그렇게 탄소 중립 이행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여러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여러 이렇게 제도들과 정책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틀은 또 유지가 되더라도 내용이 또 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협력의 이제 강도가 달라지거나 여러 변동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저는 유엔 환경계획에서 발표한 기후위기와 싸우는 10가지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세 번째 있는 교통수단을 바꾼다든지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든지, 뭐 10번에 있는 지구 친화적 투자는 지역에 있는 햇빛 발전소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그런 우리 돈이 그런 기후위기를 막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실천과 행동들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런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 그런 인식, 그런 공감대를 가진 시민들이 굉장히 폭넓게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오늘과 같은 자리, 또 오늘 돌아가서 또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런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정부가 내놨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상당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통행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가게의 영업권, 생계권이 있는데 시간을 뭐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든지, 여기는 50명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20명만 받으라든지, 이런 이제 조치들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이 더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거다라는 이렇게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격한 정책들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후위기가 그만큼, 물론 이 기후위기는 그런 전염병과 달라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오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공감이나 이렇게 인식을 이끌어내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 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파리는 어떻게 저런 정책을 내놓는 시장을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혼자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은 파리의 이달고 시장도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파리에 자동차 타시는 분 많을 거잖아요. 자동차 협회도 있고, 그 협회가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왜 멀쩡한 도로 폐쇄해서 내가 못 다니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장을 고소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승소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학이 있고 강단 있는 시장이 자기가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했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파리 세네 강변의 파리 플라주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면서 도로에 차를 덜어내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이용하니까 나쁘지 않구나, 이게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파리의 그 인라인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1997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매주 일요일마다 수만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시민들이 완전히 점유하는 경험들을 3시간, 4시간씩 막 달리니까, 그런 경험들을 수십 년 동안 한 시민들이 또 수십만 명이 파리 시내에 넓게 또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2007년부터 파리가 벨리브라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자전거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왔던 거죠. 지금 파리 인구가 한 220만 정도 되는데 벨리브 회원이 4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새롭게 이용하는 경험, 파리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을 한 시민들, 그런 인식들, 공감대가 매우 넓게 확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저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도 하고 실제로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과 공감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앞에 보시는 거는 대구에서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는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2002년도에 가서 인라인 대행진을 처음 보고 와서 이제 대구에서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 그래서 대구 시내에서는 이제 인라인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동호회도 만들고 인라인 출퇴근 지원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나 인라인으로 출퇴근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하면은 그분 집 앞까지 가서 이렇게 직장까지 같이 출근도 해주고 뭐 이런 이렇게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그 이제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상 그 규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도로 주행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지금 막 전동 킥보드 단속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대구시 경찰청 홈페이지가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홈페이지 가서 막 항의글을 올린 거예요. 그 시경찰청에서 제가 일하는 녹색소비자인데 전화가 와서 그 조치에 대해서 제보해 볼 테니 시민들 글 좀 못 올리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민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지금 이 조치가 부당하니 시경찰청 가서 항의글을 써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들 스스로 열받아서 올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시민들, 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걸 조직한 바는 없지만 오랫동안 출퇴근을 하고 대행진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경험한 시민들의 인식 속에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 거기에 반하는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저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몇 달 뒤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이제 그 시경찰청은 그 조치를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서울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서울은 시민들의 그런 저항이 없었죠. 그리고 물론 서울은 또 워낙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한 방에 훅 사라져 버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런 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런 탄소 중립을 고민하는, 그리고 내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리백 시민클럽 같은 모임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햇빛발전소를 확장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또 이렇게 자전거 이용을 확장하기 위한 캠페인과 실천을 하는, 그래서 이런 행동과 교육과 인식과 공감대를 확장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또 이득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 표지 화면으로 실제로 실렸던 그림인데, 이 표지 사진, 표지 기사에 딸려 있는 커버 스토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놀란 사람들만의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아직 기후변화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이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이렇게 알아서 너무 잘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 말고 더 많은 원주 시민들이,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원주 지자체에서도 시정부에서도 이게 환경부에 맡겨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수단들은 환경부가 아니라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건교부가 가지고 있고, 이런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은 또 교육부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 전체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급격한 기온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매우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가까이 상승하는 경로로 갈 수도 있고 1.5도 이내로 안정화되는 경로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갈지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툰베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 자체보다 해법을 두려워한가?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뭔지, 해법이 뭔지 우리 뻔히 아는데 그걸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서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환들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들을 더 강력하게 조직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임과 시민들의 행동들을 잘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